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 선행을 베푸는 얼굴 없는 천사, 익명의 기부자들이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대구의 키다리 아저씨처럼 충남 천안에는 청룡동 천사로 불리는 분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현금 9,900만 원을 건네면서 내가 누군지 알려고 하면 다시 들고 가겠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전주의 노송동에서는 23년째 기부를 이어가는 얼굴 없는 그분에게 감사하면서 마을에 천사의 길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대구는 키다리 아저씨 마음을 잇는 기부전빵, 나눔전빵도 있습니다. 2023 희망나눔 캠페인 시작한 지 한 달 좀 지났는데요. 대구 사랑의 온도탑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새해 시작하고 그나마 좀 올라서 77도에 와 있고 경북은 88도입니다. 기부할 때 뇌가 활성화되는 부분을 보면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하고 같대요. 오늘 시사조점에서 우리 지역의 기부 얘기, 희망나눔 캠페인 상황 좀 알아볼게요. KBS 대구 일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월 5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 및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가끔 구름 많겠고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눈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바짝 말라있는 상태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기온 살펴보면 오늘도 아침에 매우 추웠는데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해 안동, 영주 6도, 의성 7도 보이며 추위가 약간 누그러지겠고요. 다음 주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예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인 사시찬유 한 점이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사시찬유는 중국 당나라 말기인 996년에 한학이 편찬한 농업서적으로 사계절을 12달로 나누고 월별 농법과 금기사항, 가축 사육법 등을 수록해놓은 책인데요. 조선 초기 농정과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도입해 세종 때 농사직설이 편찬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농업 경영에 참고한 대표적인 서적으로 활용됐습니다. 이 책은 현재 한국, 중국, 일본에서 공개된 판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민생을 위한 농업 증진이라는 사회 경제사 배경을 살펴볼 수 있는 역사 학술적 가치가 인정돼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예천박물관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만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소중한 지역의 문화유산이 자료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보 승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대기의 건조함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간 건조 경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울진은 실효 습도가 30%도 되지 않습니다. 작은 불씨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8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내일 밤부터 흐려지면서 비나 눈이 내리겠고 모레 그친 후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포항 철길숲에 등장한 무궁화호 열차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달 한국철도공사에서 무궁화호 열차 한 량을 인수해서 철길숲 어울누리 마당에 설치했는데요. 앞으로 이 열차를 리모델링해서 복합 전시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객차 내부에는 포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아카이브 전시실과 휴게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되고요. AR, VR, 메타버스 가상현실 체험관 등을 도입해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포항 철길숲은 지난 2015년 폐철로 9.3km를 활용해서 조성한 도시숲으로 하루 평균 3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도심 내 성공적인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민 건강을 증진하는 등 새로운 도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용객들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살아있는 도시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높은 4도, 습도는 5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1.5에서 2.5m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지난해 울릉군 여객선 결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릉 사동항과 포항 영일만항을 오가는 크루즈 여객선과 울릉 사동항과 후포항을 노선으로 하는 크루즈 여객선은 풍랑경보 이상 발효될 시 운항이 통제되는데요.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풍랑특보는 89.4일 발령됐고요. 포항과 울릉을 오가는 크루즈 여객선은 66일, 소형 쾌속선은 121일 결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작년에 후포와 울릉을 잇는 대형 선박이 취항하며 지난해는 선박 결항 일수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어 울릉 주민의 불편이 적었는데요. 올해는 여객선 터미널 인프라 개선과 여객선 도착 시간과 연계된 버스와 KTX 출발 시간 등 다양한 섬의 교통 문제가 나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목요일에는 뉴스맨 장은미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시간이죠, 1월에. 새해 복 그렇네요.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CES입니다. CES가 뭐예요? 네, 그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리는 이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입니다. 네. 이 미국 소비자 기술 협회가 주최하고 매년 1월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립니다. 이제 글로벌 기업을 포함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참가해서 뭐 혁신 기술이나 최신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여서 네. 이 최신 기술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인데요. 이런 거 되게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네, 원래는 오늘부터 나흘간 열리는데 여기에 대구와 경북의 기업들도 대거 참여합니다. 많이 갔나 보네요. 네. 지역에서도 이렇게 해마다 참여를 하는구나. 올해는 그럼 전시관 구성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먼저 대구시는 이 기업 육성 전문 지원 기관인 대구 테크노파크와 로봇 기업 진흥 협회를 중심으로 이 대구 공동관을 꾸려서 최신 기술과 성과를 세계 시장에 소개합니다. 네. 이 정보통신기술과 소프트웨어, 로봇 산업 관련 20개 기업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전기차, 또 자율주행, 메타버스, 헬스케어, 로봇 기술을 활용한 이 다양한 제품을 전시했고요. 네. 또 경상도에서도 정보통신기술 관련 15개 기업이 참여해서 제품을 전시하고 바이오와 수출 상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거는 너무 좋은 거죠. 또 이제 참관하시는 분들 많이 가가지고 또 네. 세계 여러 나라 걸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관단에 참여했고요. 경북도는 도지사 대신 이다리 경제부지사가 참관단 주축으로 나섰습니다. 이 대구시는 대구 테크노파크 원장 또 대구 엑스코 사장 등과 관련 부서 직원 등으로 참관단을 꾸렸고요. 이 대구시의 신산업 유치를 위한 기업 업무 협약과 글로벌 기업 미팅 또 대구 기업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거고요. 네. 또 경북도 마찬가지로 그렇겠죠. 이제 세계 기업 동향도 살피고 참여 기업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경북은 메타버스 쪽으로, 대구시는 모빌리티 쪽으로도 관심이 많고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혁신적인 어떤 기술 아이디어 이런 거 좀 많이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이인성 아르스 공간입니다. 이인성 아르스 공간, 이게 어떤 얘기예요? 네, 최근 대구 중구청과 의회 간의 갈등 소식 네네네. 들으셨을 텐데요. 예. 이 삭감된 예산을 두고 벌어진 중구청과 의회 간의 다툼이 폭력 시비, 의회 내 분쟁 또 형사 고소로까지 번진 만큼 이 해당 사업의 타당성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촉발된 건 결국은 관광 예산안 58억 중에서도 35억 원을 차지하는 이 이인성 아르스 공간 조성 사업에 영향이 컸습니다. 네. 왜 이렇게까지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네, 일단 이 사업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네네. 같은데요. 이 아르스라는 이름은 이 이인성화백이 1937년 중구에서 운영하던 이 아르스 다방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네. 중구청 계획대로라면은 이달부터 에코 한방 웰빙 체험관에 이제 해당 공간이 조성됐었어야 했는데요. 예. 이 사업은 앞서 이제 지난해 2월 중구청과 이인성화백 유족 측이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이 협약서를 보면 유족은 이하백이 작고한 뒤 73년 동안 보관해온 이
작품 780점 그리고 관련 연구 자료를 중구청에 기증하고 중구청은 그의 예술 정신을 기리는 공간을 에코 한방 웰빙 체험관 건물에 조성하기로 네.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 그 협약하면서 뭐 어디 산다 이런 거 다 정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생각이 더 좁혀지기 힘들었던 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이 중구의회 예산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삭감 배경 중 하나로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좀 협소하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나 효용성 문제를 좀 짚었습니다. 네. 의회에서는 중구 복내동에 이인성 고택 인근에 기념관을 새로 짓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이 이인성 기념사업회가 이 웰빙 체험관 자리를 좀 고수하면서 조금 의견 잘 좁히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장소 문제 말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나 봐요? 네, 그 지난해 하반기 중구청이 진행한 관련 연구 영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곳의 미술, 뮤지컬, 미디어 아트를 결합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제 조성을 하고 또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소장품 기반 실감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 아르스 다방을 포함해 미디어 아트 또 실감 공연을 위한 이 공간과 함께 작품 전시관, 이인성 작품 실감 미디어 아틀리에 보건 공간 등이 이제 내용으로 나왔는데요. 예. 이 중구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제 사업에서 미디어 아트 비중이 크지만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다. 또 100% 구비 사업이지만 예산 사용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 등의 이런 반대 이유가 나왔습니다. 이 중구청은 이제 추경 예산을 다시 편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의회와 이런 삭감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뭐 동성로가 한국관광 100선에 네. 선정되고 되게 좋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상황 좀 지켜보죠. 다음 키워드는요? 네, 연구비 부당 수급입니다. 예, 이거 대학 연구비 얘기죠? 네, 맞습니다. 허위 자료를 꾸며서 국가 출연 연구비를 부정 수급한 경북대 교수가 최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대구지방검찰청은 해당 교수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했는데요. 해당 교수는 2019년 12월부터 약 1년간 이런 자료를 제출해서 4회에 걸쳐서 연구비 4,60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금액이 되게 많네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알려진 거예요? 네, 여기가 한국연구재단이 2021년 말에 북부경찰서에 이 사건을 고발했습니다. 이 한국연구재단은 국책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연구비 6억 원을 3년간 지급했는데요. 이 연구 협약에 따라서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연구비를 관리했고 또 해당 교수는 협약에 따라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 책임자였습니다. 네. 이 교수는 이제 이미 시중에 출판된 도서를 그대로 타이핑해서 이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제출을 하면서 네. 마치 외국 국적의 박사를 통해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꾸몄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거 금방 드러나는데 그죠? 네. 그럼 이제 연구비 이거는 다 반환한 거예요? 네, 교수는 검찰 조사 후에 지급받은 연구비 전액을 이제 경북대 산학협력단으로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더 관심을 받은 건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달라서였습니다. 네. 소위 그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이제 검찰 수사권 박탈로 이 고발인의 이의 신청에 따른 검찰의 직접 보안 수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지난해 4월 이제 연구 책임자인 교수가 이미 출판된 도서를 연구 결과물로 제출한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혐의 없음으로 불통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검찰 보안 수사로 다른 결론이 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7월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고요.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보안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제 계좌 추적을 하고 피의자 조사를 통해서 연구비를 부정 지급받은 사실을 규명하고 추가로 이제 연구비가 부정 지급됐다는 사실도 이제 밝혔는데요. 네. 이 관점에 따라서는 검수완박을 둘러싼 경찰과 검찰의 좀 힘싸움으로도 비춰질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또 그와 별개로 연구비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연구 윤리나 제도적 보완책도 그렇습니다. 필요해 보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카트 12입니다. 네, 카트. 네. 이거 장볼 때 쓰는 그 네, 카트요? 맞습니다. 네. 어제 민주노총 소속 서비스연맹 마트노조가 이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대구시가 의무 휴업 이 평일 변경을 추진하는 현 상황을 규탄하고 마트 노동자 연행에 대한 책임을 대구시장에 물었는데요. 네. 이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후에 집회 시위의 일환으로 카트 이제 40대를 끌고 대구 중구 동인청사에서부터 서문시장까지 약 2km 정도를 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일대를 이제 마트를 끌고 가로지르는 카트를 모습이다 보니까 이 시민들의 이목을 좀 많이 끌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서문시장에 그 상인연합회분 전화 연결하기 위해서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일단은 대구시와 갈등은 자꾸 커지는 모습이죠. 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이 마트 노조가 대구 북부경찰서의 경찰 7명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검찰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 이 지난달에 대구시청 상격청사에서 이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협약식이 있었잖아요. 이때 당시 이제 경찰에 연행된 노조원 3명이 대표 고소인으로 나섰습니다. 일단 마트 노조는 그럼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트 노조는 일단 이번 고소고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마트 노조는 대구 북부경찰서 경찰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또 불법 체포 감금, 폭행 혐의로 고소한다고 했고요. 또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이 육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이 의무 휴업 이해 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들의 협의를 이 사실상 거부하고 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을 침해하는 이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뭐 다른 얘기들도 나왔겠죠, 기자회견에서? 네, 마트 노조 한 지회장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갔는데 폭도로 몰린 상황에 대해서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고요. 또 마트 노조 위원장은 이제 이런 의무 휴업 평일 변경 시도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이 이해 당사자 중 하나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마트 노조는 오는 17일에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포항 인구입니다. 네. 포항이 경북에서는 인구가 제일 많을걸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 그런데 이제 경북 포항 인구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50만 때문에 그렇죠. 1년 동안 7천여 명이 줄었는데요. 이제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포항 인구는 49만 6,650명으로 5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광역시가 아닌 그 보통은 대도시 이렇게 예를 들어 포항 같은 경우는 그렇게 50만 넘으면 그렇게 규정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뭔가가 있는데 이게 바뀌는 게 많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특례 업무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 50만 명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0만 명이 무너지면 이제 이런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들이 어떤 있는데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년 이상 일단 이게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는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청이 폐지되고요. 포항 남북구 북구청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경찰서나 소방서 등도 축소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2025년에 48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도 해서 이게 2개 구청이 아마 폐지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인구 감소야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한데 참 이건 좀 상징적인 의미가 크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포항시는 1995년에 영일군과 통합해서 맞아요. 51만 명을 출범한 뒤에 계속 50만 명을 유지해 왔는데요. 또 이게 산업단지나 이렇게 인구 유입 요인이 있으면서 2015년에는 52만 명까지도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저출생 여파로 인구세가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결국 이렇게 50만 명 아래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참 포항시에서 그동안 애 많이 썼는데 안타깝습니다. 이거 참 물리적인 거라 참 안타깝다 말밖에 안 나오고 그죠? 그런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요일 키워드 뉴스맨 장은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리포트 목요일에는 안동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잘 다루면 뭐 거의 모든 걸 알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디지털에 취약한 분들에게는 이게 그림의 떡이죠.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안동에서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시민 정보화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안동방송국 전동은 리포터와 얘기 나눠보죠. 동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월 2일부터 안동시의 2023년 시민정보화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화요일 오전 안동시청 대동관 2층 정보화 교육장에서 진행한 수업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수업 주제는 스마트폰 활용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손으로 치지 않고 그냥 말로 해서 보내는 방법이나 전화를 좀 더 쉽게 걸 수 있도록 바탕화면에 설정하는 법 같이 실생활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현장 모습과 권경의 강사의 이야기 담아왔습니다. 인식 잘 되죠. 지금 치는 시간 3분의 1도 안 걸릴 수도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마이크 사용하실 때는 발음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아니 요 마이크를 누르니까 나는 왜 안 되노? 그거 떴어요. 근데 왜 이 마이크 누르니까 이게 왜 나오지? 나와의 채팅으로 할게요. 보내기 쉽게. 여기 마이크 있죠? 선생님, 여기 마이크. 예. 마이크 누르시고 예, 마이크 눌렀어요. 말씀하세요. 모르니까 배워야 되겠습니다. 인식하죠? 예. 그죠? 예. 발음 정확하세요, 거의. 오늘 수업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됩니까? 홈화면 편집, 화면 바꾸기를 복습하고요.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 홈 화면 추가하기 하고 스팸 전화 문자 등록하기, 또 카메라 앱에서 위치 표시라든가 개인 워터마크 표시하기 설정하고요. 남는 시간에는 갤러리 앱에서 간단한 사진, 영상 편집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수강생들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좀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고가인 스마트폰을 주로 전화나 카톡, 유튜브 시청, 사진 촬영 등 이용이 대부분입니다. 전화, 카톡, 사진 활용에도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사용하고 더 유익하고 즐거운 스마트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걸고 받고 유튜브 보고 저보고 하는 얘기 같은데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네요. 그렇죠. 네. 또 이렇게 지루한 수업이 아니라 재미난 수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강생들에게 인기 있는 3D 프린터 과정, 사진, 동영상 편집 과정 같은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이 매월 프로그램이 변경되기도 해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요. 관련 내용 안동시 정보통신과 윤지혜 담당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비대면 교육으로 계속 했었는데 대면 교육으로 전환을 해서 정보화 취약계층의 정보화 격차 해소와 시민들이 디지털 삶을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1월에는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D 프린터 과정이 있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컴퓨터 기초 과정, 스마트폰, 한글, 사진, 동영상 편집 과정이 있고요. 또 2월에는 또 봄방학을 맞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코딩 과정, 수행평가에 대비한 빅3 과정이라 해서 한글, 파워포인트, 동영상 편집 과정을 넣었고 시민 수요에 맞춰서 스마트폰, 사진, 동영상 편집, 엑셀 기초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럼 수업은 어디에서 몇 시간 동안 진행됩니까? 네, 안동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한 과정당 10시간씩 1일 2시간 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신청은 저희 시청 정보통신과로 전화 접수를 하는 게 가장 빠르고요. 현장 접수도 가능하시지만 전화 접수가 가장 빠르니까 전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하는데 많이들 오셨나요? 네, 많이 오셨습니다. 또 첫 수업에 오신 분들은 전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청년들은 스마트폰 박사잖아요. 아이고, 그럼요. 그렇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빨리빨리 인터넷으로 딱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런 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수업이 꼭 필요한 거죠. 이 강의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스마트폰 딱 꺼내고 열심히 따라하시면서 수업 알차게 들으셨는데요. 수강생들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컴퓨터를 배우려고 왔는데 집에 컴퓨터는 없고 스마트폰 배우려고 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잘 할 줄도 몰랐는데 여기 와서 배우고 문자도 하고 그래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걸 배우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어떤 계기로 수업에 오셨습니까? 스마트폰 활용 교육인데요.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내가 좀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다루는 방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어떤 불편함이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물품 구매라든가 기차표 예매라든가 버스표 예매 등등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하는 게 많은데 그게 숙달되지 않아서 불편해서 그걸 좀 배워가지고 내 스스로 해결을 좀 하려고 그래 왔어요. 오늘 수업 배우시고 가장 해보시고 싶은 게 어떤 겁니까? 해보고 싶은 거는 앱 설치 그런 거 해보고 싶습니다. 어제 수업도 오셨어요? 네, 어제 왔습니다. 어제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재밌고 귀에 쏙쏙 들어왔는데 집에 가니까 다 날아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2회나 반복해서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교육은 무료로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한 수업당 선착순 20명으로 반을 꾸리고 있습니다. 얼른 신청하셔서 수업 참여해 보셔도 좋겠고요. 이번 정보화 교육을 통해 시민 모두가 스마트한 생활로 2023년을 보내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동방송국 전동은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신과의 10년 기부 약속을 지킨 대구의 키다리 아저씨는 얼굴을 드러낸 뒤에도 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향 군위 학생들을 위해서 또 기부를 하셨던데 나눔으로 지역이 좀 더 훈훈해지기를 바란다고 합니다만 이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다고 하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지회 이정근 모금사업팀장과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자,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예, 이제 맞습니다. 오늘로 36일째 되는데 현재까지 모금액 어느 정도나 돼요? 예,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 1일부터 또 이달 31일까지 두 달 동안 이제 100억의 모금 목표 가지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집계로 약 77억 300만 원 정도 그렇게 모금이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원래도 시민들이 이제 나눔 온도를 표시하는 그 사랑의 온도탑을 예전에 주한파출소 자리 앞에 세워놨는데 네. 원래는 모금 목표가 100억이기 때문에 1억이 모일 때마다 1도씩 나눔 온도가 올라갑니다. 현재는 77억이 모였기 때문에 나눔 온도는 지금 77도까지 그렇네요. 올라가 있습니다. 네. 글쎄 해마다 줄었는지 또 지난 해는 어땠는지 그런 게 궁금하네요. 예. 이 해마다 모금 목표 달성을 계속 이어왔었는데 작년하고 이제 금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작년에는 캠페인 시작하고 12월 31일 연말 지나고 지금 1월 첫째 주잖아요. 네. 요금 지금 이맘때쯤이면은 나눔 온도가 한 97도 정도 작년에 올라갔었는데 원래는 아직 77도 정도에 머물고 있어서 예전에 비하면 좀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19로 힘들다고 했지만은 가상화폐나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이 다 오르면서 개인 자산 가치가 많이 상승해서 그런지 얘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액 기부자도 많이 생겨나고 했는데 네. 원래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실제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예전에 비해 고액 기부가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네. 지자체마다 이렇게 사랑의 온도탑으로 기부와 모금 행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어때요? 전국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지역별로 조금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경제 지표가 이제 안 좋은 상황은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이 이제 나눔 온도탑 온도를 올리느라고 이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이제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나 유가가 좀 불안정하니까 당장에 어려운 기업도 있고 또 지금 어렵지 않더라도 앞으로 또 어려움을 예측하면서 자금을 좀 보수적으로 비축해 놓은 곳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 달성,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이 원래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큰 금액을 한 번에 주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좀 전에 얘기하셨습니다만 개인들의 소액 기부는 어때요? 예, 대구가 국채 보상 운동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 정과 의리가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사실 대구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기부가 굉장히 활발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액의 십시일반 기부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이었는데 작년에 연중까지는 그래도 소액 기부가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였는데 연중에서 또 연말로 가면서 또 소액 기부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사실 좀 걱정이 되는 편입니다. 말입니다. 대구시가 이 나누는 DNA가 참 큰 곳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시민들 만나서 얘기 들었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저는 세탁소를 운영하는 최영수입니다. 기부는 평소에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게가 좀 어렵고 이래갖고 예전보다 조금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대출 금리도 많이 오르고 그래갖고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부는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진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을 비롯해서 각 처에서 경제 사정이 나쁘니까 우리 개인의 마음속까지 그게 자연히 스며들어가지고 기부하는 게 조금 머뭇거려지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치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기부는 좀 하시나요? 기부는 지금 노숙인 분들이나 어려우신 분들 식사비로 한 달에 10,000원씩 기부하고 있어요.
요즘 식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저희가 판매 가격을 올려가지고 아무래도 고객님들 주문량이 조금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들어오는 원자재 가격은 판매 가격보다 더 많이 올라서 판매 가격을 올리기 전보다 마진율이 오히려 안 좋아서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평소에 기부하는 거는 이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솔직히 각자 살기가 바쁜 세상이 되어가다 보니 뭔가 선의를 베풀려다가도 내가 먹고 살기 바쁜 세상이라 많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물가도 있고 금리도 너무 올랐고 경기 전반적인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떤 심리적인 영향이 더 큰 듯해 보입니다. 그죠? 네. 네. 해마다 이렇게 쭉 모금하고 기부 받고 이런 것들을 해오실 텐데 어때요? 뭐 이렇게 해마다 보면 뭐 어느 해는 좀 확 좋아졌다가 좀 확 낮아졌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12월 1일부터 캠페인을 시작해 보면은 12월 1일에 홍보를 시작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12월 25일 날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연말 분위기가 좀 나고 이러다 보면은 기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살펴보면은 성탄절을 앞둔 성탄절 직전에 일주일이 기부 건수나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연말을 지나면서 또 올해 한 해 마무리를 뭐 기부로 마무리하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2월 중순에서 말쯤이 성금이 가장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 1월에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 근데 올해는 구정이 1월 달에 한 셋째 주쯤에 있어서 아마 1월 이제 구정이 다가오면은 좀 풍성한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이웃들을 아무래도 또 좀 생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1월 한 중순쯤 되면은 물품이나 또 뭐 명절 때 좀 나눔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월 22일이 설날이고 그 주가 이제 연휴고 그러니까 그 앞에 좀 나눔이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까지잖아요. 올해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뭐 사실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분석도 해보고 예년하고 비교도 해보고 하는데 지금 저희의 판단으로는 아마도 조심스러운 예측이긴 한데 나눔 온도 100도까지는 좀 어렵고 한 90도에서 95도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시간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면 돼요?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시민분들이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것도 관심을 또 실천으로 이어주신다면은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시작을 하면서 KBS를 비롯해서 대구 이제 방송 3사에도 현금 조수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방송국에 기부 접수를 하셔도 기부금 전액이 대구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 사용하게 되고 뭐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한 달에 3,000원씩 소액의 착한 시민 기부 프로그램부터 뭐 1억 원 이상 기부하는 아너 소사이어티까지 그리고 뭐 착한 가게나 기업 기부, 물품 기부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053-667-0530 053-667-0530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67-0530 667-0530 알겠습니다. 뭐 기부에 동참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좀 이분은 꼭 얘기 좀 소개하고 싶다는 분 있을까요? 예. 최근에 이제 뭐 있었던 일인데 지난주하고 또 지난달에 있었는데 중학생 1학년 한 명이 이제 자금을 어디서 받았는데 그 자금 금액이 100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자금을 가지고 어머니하고 상의를 한 끝에 지난주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해가지고 100만 원을 기부하면서 나눔 리더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게 그 나이 때 100만 원이 생기면 사실은 뭐 태블릿도 사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게 많을 건데 기부를 생각한 것이 굉장히 또 인상 깊었던 생각이 들고 또 비슷한 유형으로 또 경북대학교 학생 또 1학년 한 명이 또 어디 공모전에서 또 상금을 받았는데 그것도 100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나눔 리더로도 가입해 주셨고 또 매년 오시는 할머니가 올해도 오셨는데 저희가 세아해보니까 한 17년 정도 됐는데 매달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을 1년 동안 모아놓으셨다가 12월 달이 되면 저희 사무실에 매년 찾아오셔가지고 기부를 해주시는데 또 연세가 또 이게 한 10몇 년 하시다 보니까 연세가 굉장히 많으셔서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기부하시는 거 보니까 또 가슴이 좀 느낌이 남다른 느낌이 좀 듭니다. 또 대구에 또 최근에는 대구 서구의 원대동에서 착한 마을로 원대동이 착한 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원대동 전체가 착한 마을이죠, 여기. 예,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착한 마을이라는 게 한 개 동에서 매월 정기 기부하는 뭐 가정이나 가게나 기업이 100곳 이상이 되면은 착한 마을로 네. 선정이 되는데 네. 원대동에는 착한 가게나 착한 일터가 뭐 60여 곳, 그다음에 착한 가정이 55가정 뭐 이렇게 해서 총 한 115명의 기부자가 이렇게 나와서 착한 마을 선포도 하고 그렇게 행사도 하고 또 아름다운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착한 마을이 대구에서는 6번째, 서구에서 처음으로 그때 달성이 됐었습니다. 네. 이 착한 마을에서 모은 기부금은 또 적립해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다시 마을을 쓰고 그러나요? 어떻게 되나요? 착한 마을로 모여진 성금은 그 마을에 사업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되고 이제 140여 개 동의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라는 단체하고 협약을 이제 맺어놨는데 그 마을에서 모여진 성금으로는 그 마을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마을에 이제 뭐 긴급 복지가 필요한 분을 발굴한다든가 또는 독거 어르신들 밑반찬을 지원한다든가 뭐 동절기나 하절기에 필요한 물품을 뭐 지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역사회에 그 마을에 필요한 그 복지 사업에 맞춤형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부 문화가 약간 좀 냉랭한 대접을 받게 된 여러 가지 어떤 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기부를 받은 것들을 어떻게 배분을 하나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 기부의 가장 중요한 거는 투명하게 이렇게 쓰는 게 그렇습니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대구 사랑열매로 기탁되는 성금은 전액 대구에 있는 어려운 이들한테 쓰여지는데 사실 이제 뭐 여러 심의를 거치는 뭐 단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배분분과 실행위원회나 운영위원회로 심의를 거쳐서 대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뭐 긴급 의료비나 화재, 뭐 긴급 구호, 생계비가 필요한 가정에는 또 거기에 맞춰서 긴급 지원비로 또 읍면동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사회복지 시설기관에서 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또는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뭐 그렇게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할 건데 사랑의 열매에서는 이게 뭐 이제 지원되고 있는 그 사업들에 대한 결과 보고를 저희가 다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 또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여졌는지 투명하게 쓰여졌는지 또 회계 부분은 또 공인회계사분들이 또 평가 확인을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한 해 동안 작년에 한 3만 5천 명의 어려운 이웃들과 대구에 180여 개 1,800개 정도의 사회복지시설에 180억 원 정도로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뭐 위기 가정의 지원비는 계속 또 이렇게 생겨날 것 같고요. 또 매년 뭐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 이슈를 반영해서 그렇게 배분 사업을 투명하고 또 효율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금이라도 더 소외된 분들이 없는지 찾는 일도 또 하셔야 될 듯 하고요. 그럼 하고 계시겠죠, 그런 것도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늘도 새로운 또 뭐 분야가 계속 이제 뭐 생겨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 수시로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종사자분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과 정기적으로 이제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그 현장의 욕구를 수시로 파악해가지고 지역사회에 변화하는 복지 이슈들에 빨리빨리 대응하고자 그렇게 계속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그 100도 달성하면 좋겠습니다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지회 이정근 모금팀장과 모금사업팀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4분 지났습니다. 책을 중심으로 지성계 속으로 들어가 보죠. 해결책 김성신 출판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출판가 소식을 첫 소식으로 준비하셨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네요. 네, 이 새해 벽두부터 출판계와 문단에 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 장강명 작가가 자신의 산문집을 출간하려던 이 미디어 창비로부터
신경숙 작가의 표절을 두둔했던 이 창비를 비판한 그 책의 본문 내용을 수정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았는데 이걸 이제 작가는 당연히 거부를 했고요. 이렇게 돼서 출간 직전인 지난해 10월입니다. 이 창비의 공식 홍보 채널에서 이 책을 소개하지 않는다 이런 출판사의 방침을 전해 듣고 작가가 결국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좀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미디어 창비는 한국 문학 어떤 출판의 상징적 존재라고도 할 수 있는 창비 출판사의 자회사인데요. 이 때문에 작가에 대한 태도 뭐 등 포함해서 이번 논란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더욱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판사가 작가에게 글을 수정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작가가 그러지 않겠다라고 거절하니까 출간된 책 마케팅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런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인데요. 이 신작 산문집의 원고에서 논란의 핵심이 된 그 문장은 신경숙의 표절을 창비가 궤변으로 옹호하며 표절 기준을 무너뜨려 한 것에 대해 한국작가회의는 끝내 아무 논평도 내지 않았다라는 문장입니다. 이 장강명 작가가 지난해 이 한 웹진에 이 소설가라는 이상한 직업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하면서 이미 썼던 제목 그대로 이제 책에 실렸던 건데 출판사에서는 여기서 이 궤변을이라는 단어를 나름의 논리로라고 고치고 뭐 그래서 이런 창비의 입장과 다르다라는 것을 밝혀준다 이런 내용을 이제 부연하고자 했는데 뭐 장강명 작가는 이제 이것을 이제 거절한 거고 그러니까. 이 장강명 작가는 객관적으로 표절이 맞다라면서 이 문장이 싫으면 출간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출판사 쪽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좀 늦게 알려진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 미디어 창비라는 출판사에서 이 장강명 작가의 책을 직접 담당했던 편집자, 이게 당시의 편집 차장이었는데요. 이지은 씨가 지난 4일입니다. SNS에 글을 올려서 바로 이 본문 수정 요청 사실의 그 경위를 이제 밝히게 됐는데 4일이면 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작가의 수정 거부에 따라서 책은 원문대로 출간이 진행 중이기는 했는데 지난해 9월 말입니다. 창비의 공식 홍보 채널에 해당 신간을 소개하지 않는다라는 이 출판사의 계획을 담당 편집자와 이제 작가가 알게 되면서 파국을 맞았다 이렇게 알렸고요. 그러니까 담당 편집자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된 장강명 작가가 이 편집자와 회사가 이 편집자 작가를 이제 속인 건데 나보다 편집자의 마음이 더 상처가 컸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편집하신 이지은 씨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경위를? 그 나중에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출판사 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에 대해서 미디어 창비 출판본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표절과 관련해서 출판사와 생각이 달라서 작가와 얘기를 했지만 뭐 그래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고 출간 임박한 시점에 마케팅을 최종 점검하고 다듬는데 이 과정에서 퇴사한 그 편집자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홍보 방식을 이 홍보 배제라고 뭐 본 것 같다. 이분이 퇴사를 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이런 상황 만든 게 분명한 잘못이다라고 했지만 뭐 작가의 요구에 따라서 작가의 계약 해지 요청에 따랐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너무 뒤늦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창비 출판사는 지난해 말 터진 이 손원평 작가와의 저작권 논란에 이어서 들었어요. 연이은 압제를 터뜨리고 있는 셈인데 이 출판사의 경영 이념부터 그 존재 이유까지 그부터 새로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비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이 얼마나 큰 건데요, 그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해결책은요? 오늘도 나를 대접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맛있는 위로의 시간이라는 부제가 인기를 끄는데요. 강효진 작가가 지은 책입니다. 먼저 책의 한 대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나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신기하게도 보잘것없던 내 삶에 갓 지은 밥처럼 윤기가 흘렀다. 이 모든 것이 소박한 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것 같다. 오롯이 나를 대접하는 따뜻한 밥 한 술. 혼자 밥 먹는 것은 나 자신을 오롯이 대접하는 일. 내 식탐 따위 세상 사람들이 알아채면 좀 어때? 내 식욕이 어마어마하면 그건 또 어때? 못 말리는 식탐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나니 내가 조금 더 마음에 들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대목들이 이 책에 제 얘기하시는 줄 알았네요. 모두의 마음 아닐까요? 네. 이 책은 현대인들은
사실 자신을 잘 보살피지도 않고 자기 자신에게 너무 무례한 것일지도 모른다라면서 그 누구보다도 자신부터 잘 대접했으면 좋겠다. 바로 이런 메시지를 담은 강효진 작가의 에세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나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는 얘기하고 연결되는 듯 합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참 섬세하게 이야기들을 펼쳐놓고 있고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뭐 가령 우리가 매일 마시는 차 한 잔을 놓고도 저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대목도 인상적입니다. 커피로 한 번이라도 위안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커피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당연하게도 나는 언니가 내려준 것과 꼭 같은 커피 맛을 찾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커피는 그런 것이다. 내리고 내리다 보면 결국 나만의 커피를 내릴 수 있을 뿐이다. 누군가가 잠시 나를 위로해 줄 수는 있어도 언제까지고 그 위로가 지속될 수 없으며 나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내 힘으로 찾아야만 하듯이 맞습니다. 네, 자신의 일상과 어떤 이 세상에 대한 메시지 함께 담아서 아주 절묘하게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효진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책으로 써낸 이유도 뭔가 있었겠네요. 네, 이게 저자 실제로 자신이 겪은 그 정신적인 내면적인 과정들 속에서 이런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도 뭐 세상과 늘 잘 지내는 척하면서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늘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더 애썼는데 그렇게 애쓸수록 오히려 자신이 밉고 초라하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관계에 집착했고 집착하니까 관계가 오히려 자꾸만 어긋났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생겼고 열심히 하는 일일수록 틀어지고 어그러지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부터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부정적인 생각. 근데 그러다 결국 몸에까지 이상한 신호가 하나 그렇게 되죠. 네. 근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서 여러 의사들을 만났는데 그 여러 의사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다 스트레스를 조심하라. 그러니까 온갖 병원을 들락거려도 열심히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이 몸을 들여다보다가 저자가 문득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너무 안 돌봤구나. 나한테 너무 소홀했구나를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자신을 봐주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느라고 스스로를 너무 함부로 대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파진다라는 것을 배우고 나서 저자는 자신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맛있는 음식이라는 게 네. 이 80억 인구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내 입에 그냥 맞는 거. 그 돌솥에 밥 해가지고 김치랑 먹어도 맛있으면 맛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비싸고 귀한 음식 아니죠. 그럼요. 자신에게 정성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과정 자체가 사실 나한테 맞습니다. 치유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뭔가 조금씩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잘 먹어서 일단 배가 든든해진 몸이 이제 스스로에게 뭔가 좀 다정해진 마음으로 변하게 됐고 어느새 자신의 삶이 아주 소중하게 여겨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과 잘 지내게 되면서 그동안 자신의 인생에서 풀리지 않았던 어떤 숙제 같은 그런 관계들도 뭔가 변화가 생기고요. 이렇게 이제 몸이 조금씩 나아지자 정신적 여유를 갖게 됐고 그래서 많은 독서 모임에 참여도 하고 또 자기의 일상을 날마다 글로 적기도 하고 점점 자신의 삶에 활력과 윤기가 흘렀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엄청난 변화들이 사실은 소박한 밥 한 그릇, 그러니까 자신에게 그것을 대접한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제 저자가 떠올리고요. 이 책은 바로 그 경험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강효진 작가가 본인이 음식을 만드는 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만들어서 자신에게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잘 만들어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도 책에 있다는 건가요? 그 음식하는 요리법 같은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자신에게 대접하자, 자신에게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더 집중해서 그런 거를. 했습니다. 이 책을 우리 김성신 선생님이 2023년 새해에 첫 번째로 권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첫 책을 고를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되는데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 뭔가 새로운 결심들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새로운 결심이라는 것이 뭔가 목표를 세우고 이제 이것을 위해서 나는 더 애쓰고 노력하겠다. 올 한 해 목표 이런 거 하죠.
네. 예, 그래서 뭐 잠 4시간만 자고 뭐 공부하겠다 이렇게 쓰죠. 근데 사실 이런 방식들 새 목표가 좋긴 하지만 예. 이것이 혹시 자기 학대의 방식이 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나를 대접합니다라는 이 책은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할 때 정말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해준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존중이죠. 그래서 이 책을 해결책 2023년 새해 첫 책으로 저는 이제 권하기로 했는데요. 새해에도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좋은 책들 저도 열심히 골라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성신 출판평론가였습니다. 교통정보로 갑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칠곡 중앙대로 태전 3거리에서 팔달교 구간 양방향 소통 원활하고 달서로 원대오 거리에서 방곡의 내거리 구간도 양방향 모두 막힘없이 지납니다. 구마로 동벌리 내거리에서 볼리 내거리 방향 제속도 내며 지나고요. 도시고속도로 남대구 나들목 방향은 성서 나들목 목간 지점부터 서행하고 있습니다. 신천대로는 중동교에서 대봉교 구간 양방향 지체되고 해당 구간 외에는 신천대로 위 전 구간 시원하게 지납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김천 나들목 부근 188.4km 지점부터 191.2km 지점 3차로에서 비탈면 안전시설물 설치 작업 중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은 칠곡 나들목에서 가산 나들목까지 지나는 데 큰 어려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수성모 상화동산에 스마트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600여 권의 도서가 있고 무인 대출 반납 서비스도 해서 365일 24시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공공도서관 책이음 회원증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길거리 도서관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1월 5일 목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